세계는 때때로 한 번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 동안 쏟아지는 여러 사건들이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나타나며 나중에서야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국제 정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의 관세 문제와 기업 소송, 유럽의 전쟁 피로, 자산 불안, 그리고 각국의 경제 신호는 서로 무관한 뉴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장면은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혼란을 읽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다시 관세 장벽을 세우며 자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강화하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정책 때문에 직접 비용을 떠안았던 기업들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결단처럼 보였던 조치가 실제로는 법과 제도, 그리고 시장의 반발 앞에서 새로운 불확실성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에게는 가격과 공급망의 문제이고, 기업에게는 비용과 계획의 문제이며, 일반 소비자에게는 결국 생활비와 소비 심리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라 지금의 세계 경제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놓여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관세를 무기로 들고 나왔다는 사실은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더 많은 시선이 집중된 이유는 단순히 관세가 부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관세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등장했는가에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된 10%의 수입 관세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강경한 무역 정책의 연장처럼 보입니다. 백악관은 이를 대통령의 무역 기조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실제로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다시 한번 미국이 관세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인상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언론, 그리고 정책을 주시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물렀습니다. 왜 15%를 말해놓고 실제로는 10%에서 멈췄는가? 왜 강경한 발언과 현실의 시행 사이에 이처럼 분명한 간격이 생겼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니라 정책 신뢰의 문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이미 한 차례 제동이 걸린 기존 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 사법부가 기존의 전면적 관세 조치에 제약을 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으로 흔들린 기존 틀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 조치는 단순한 추가 부과가 아니라 무너진 구조를 급히 다시 세우는 임시장치처럼 읽히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의 강도보다 정책의 기반이 더 큰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높으냐 낮으냐보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가 더 큰 변수가 된 것입니다. 이 풀이가. 기업은 세율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3개월 뒤에 또 바뀔지, 다음 분기에는 소송으로 뒤집힐지, 혹은 다른 행정명령으로 수정될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그 계산이 어려워지는 순간 시장은 숫자보다 불확실성 자체를 더 큰 비용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트럼프가 15%를 언급했던 장면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그것이 실제 집행을 전제로 한 준비된 정책이라기보다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이 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국내 유권자와 해외 무역 상대국 모두에게 자신이 여전히 관세라는 강력한 수단을 쥐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10%를 적용하지만 원하면 15%도 가능하다는 식의 압박은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선언이 정책의 설계보다 앞설 때 시장은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발언과 실행의 간격이 반복될수록 정책은 강경해 보이기보다 흔들려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법원 판단으로 제약을 받은 상황에서는 더 높은 숫자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리더십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강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유지 가능한 제도를 보려고 합니다. 이번 조치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미국의 실효 관세 부담이 구조적으로 다시 조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10%의 보편 관세가 커 보일 수 있지만 법원 판결 이전에 실제 무역 가중 평균 관세와 비교하면 오히려 일부 구간에서는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다시 강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이전보다 덜 강한 형태의 재구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핵심 품목은 여전히 높은 압박을 유지하지만 특정 추가 관세가 제거되고 새 관세가 대체되면서 전반적 구조는 부분적으로 완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정치는 대개 상징과 메시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장은 언제나 구조와 숫자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강경 발언이 이어져도 기업들은 결국 최종 세율표와 통관 방식, 법적 유효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트럼프식 관세 정치가 다시 한번 한계를 드러낸다는 데 있습니다. 관세는 원래 단순한 보호 장치가 아니라 협상 도구이자 정치적 신호, 그리고 국내 산업과 소비자에게 동시에 영향을 주는 매우 복합적인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법적 정당성 논란과 정치적 과장, 그리고 시행 직전의 혼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보호 장벽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벽이 먼저 세워집니다. 기업은 수입 비용을 계산하기 어려워지고 공급망 조정은 늦어지며 소비자는 결국 가격 상승 가능성을 체감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간선거라는 정치 일정까지 겹치면 관세는 경제 정책을 넘어 선거를 앞둔 상징 전쟁이 됩니다. 강한 미국을 보여주려는 의도는 분명하지만 법원 판단으로 한 차례 타격을 입은 정책이 새로운 형식으로 재등장하는 모습은 오히려 기존 전략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냅니다. 바로 그래서 이번 10% 관세는 단순한 부과가 아니라 힘을 과시하면서도 동시에 상처를 감추려는 조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언제나 비용을 누가 떠안았는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한동안 강경한 무역 기조를 상징했던 관세가 이제는 전혀 다른 전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상대국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굵직한 신호가 바로 페덱스의 소송입니다. 물류는 언제나 가장 먼저 변화를 감지하는 산업입니다. 어느 항구에서 물량이 줄었는지, 어떤 품목의 비용이 갑자기 뛰었는지, 공급망의 긴장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가장 빨리 체감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페덱스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섰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기업의 법적 대응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소송은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의 반환뿐 아니라 이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손실을 공식적으로 되돌려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은 미국 무역 정책의 논쟁을 추상적인 이념의 수준에서 끌어내려 구체적인 금액과 책임의 문제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정책이 애매하게 흔들릴 때는 정치가 중심이 되지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법과 회계, 계약, 그리고 시간의 문제가 됩니다. 페덱스의 행동이 더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소송이 끝이 아니라 시작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기업들이 비슷한 요구를 준비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사와 제조업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관세로 인해 발생한 비용 누적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수백 개 기업이 같은 논리로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흐름이 본격화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환급 청구를 넘어 미국 정부의 무역 행정 전반에 대한 대규모 재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도 불필요하게 지불한 비용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법원이 기존 조치의 정당성을 제한하거나 뒤집은 상황이라면 이미 납부된 금액은 곧바로 되찾아야 할 손실로 인식됩니다. 여기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규모입니다. 관세가 오랫동안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때는 그것이 국가 재정과 협상 카드의 일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 정당성이 흔들리면 그동안 걷어들인 거대한 금액은 곧바로 반환 책임의 후보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은 새로운 리스크를 읽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정말로 순순히 돌려줄 것인가? 아니면 법적 절차를 최대한 길게 끌며 시간을 벌 것인가?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긴 법적 공방 가능성은 이 질문을 더 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행정부 입장에서 일괄 반환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급심 판결, 항소, 추가 심리, 절차 논쟁이 반복되면 몇 년은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은
또 다른 대가를 부릅니다. 정부가 시간을 끌수록 기업의 불신은 커지고 시장은 미국의 정책 일관성뿐 아니라 행정 책임성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 소송이 드러내는 두 번째 핵심은 미국 대통령의 무역 권한이 생각보다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지도자의 결단처럼 보였던 관세 정책도 결국은 법과 제도 안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미국 국내 여론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대통령은 무역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모든 비용과 권한을 무제한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의회, 법원, 기업, 그리고 여론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강경 조치도 결국 제도적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장면은 미국 정치의 제약 구조를 다시 보여주는 동시에 기업들이 더 이상 단순한 정책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법적 행위자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무역은 더 이상 국가 대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 사이의 권한 충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소송은 미국 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무역 환경에도 미묘한 파장을 남깁니다. 물류와 유통을 책임지는 대형 기업이 관세 체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 수출입을 계획하는 해외 기업과 거래처 역시 미국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관세는 국가가 정한 규칙이어야 하는데 그 규칙이 소송과 판결에 따라 뒤집히고 환급 논쟁으로 이어진다면 거래 질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망은 속도보다 신뢰 위에서 유지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금이 붙고 몇 달 뒤 그 정당성이 다투어지고 나중에는 환급 여부를 놓고 몇 년씩 다퉈야 한다면 누구도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외유비 상승, 가격 조정, 계약 재협상, 그리고 소비자 부담 증가라는 형태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의 두 뉴스는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트럼프의 새 관세는 힘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처럼 보였지만 페덱스의 소송은 그 힘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후속 충돌을 낳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은 발표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비용을 감당했는가를 따지는 순간부터 진짜 영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바로 그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역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서는 법적 책임과 시장의 불신, 그리고 행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더 복잡한 전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와 기업, 그리고 국제 경제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관세 숫자를 외우는 일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충돌을 읽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이 시선은 곧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국제 질서의 균열은 무역 분쟁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관세와 소송이 보여주는 혼란은 결국 하나의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만듭니다. 제도가 흔들리면 시장은 불안해지고 법이 개입하면 정치의 언어는 더 이상 혼자서 현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은 무역과 법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국제 질서 전체를 바라보면 더 길고 더 무거운 방식으로 지속되어 온 균열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지 4년이 되는 시점, 이 전쟁은 이제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각국의 피로와 계산, 그리고 국제사회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처음 전쟁이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짧은 충돌로 보았고 누군가는 제재와 외교 압박이 빠르게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해가 바뀔수록 전선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각국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마주한 현실은 단지 러시아와의 전쟁이 아니라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국제적 관심과 지지의 밀도입니다. 전쟁 4주년이라는 상징적 시점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전히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군사적 결의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에 보내는 호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단지 무기나 재정 지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아직도 잊히지 않았다는 정치적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총성과 미사일로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지탱하는 것은 외부의 지원, 동맹의 결속, 그리고 피로가 누적된 사회가 여전히 싸울 가치가 있다고 믿게 만드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념일을 둘러싼 분위기는 과거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유럽 안에서조차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이견이 더 이상 주변적 소음이 아니라 실제 정책을 가로막는 변수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는 여전히 단호한 지원을 말하지만 다른 국가는 자국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대러 관계를 이유로 속도를 늦추거나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연대는 선언으로는 쉽게 유지되지만 실제 비용과 시간이 누적되는 순간부터는 각자의 계산이 전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 내부의 분열은 이제 상징이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나 우크라이나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던 시기와 달리 지금은 하나의 반대가 전체 결정을 늦추거나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태도 문제를 넘어 전쟁이 길어질수록 연합의 결속력이 어떻게 약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가치와 원칙, 안보와 자유라는 언어가 앞서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에너지 가격, 재정 부담, 국내 정치, 선거, 난민 문제, 산업 경쟁력 같은 훨씬 현실적인 질문들이 더 크게 떠오릅니다. 결국 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유만큼이나 왜 지금 이 부담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지를 자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바로 이 설명이 어려워지는 순간 연대는 유지되더라도 강도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변화는 지원의 중단만이 아니라 지원이 점점 더 조건부가 되고 더 느려지고 더 많은 정치적 계산 위에서 움직이게 되는 현실입니다. 올해 기념일에 서방의 주요 지도자들이 예전만큼 강하게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상징의 크기는 언제나 현실의 기류를 반영합니다. 전쟁 초기에는 지도자들의 방문과 연대의 연출이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 장면이 약해졌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전쟁을 바라보는 감정의 온도 역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곧 지원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없다는 점입니다. 뉴스의 우선순위는 바뀌고 각국의 위기 역시 동시에 늘어나며 국제 여론은 점점 더 새로운 이슈로 분산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냉정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세계가 관심을 덜 보일 때도 계속 버틸 수 있는가? 외부 지원이 약해질 때도 국가의 결속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전쟁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더 이상 국제적 감정이 아니라 국내의 체력과 의지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메시지도 같은 장면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크렘린은 이 전쟁이 단지 우크라이나와의 충돌이 아니라 더 넓게는 서방 전체와의 대립이라고 규정해왔습니다. 이 프레임은 러시아 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협상과 전쟁을 병행하는 외교적 언어이기도 합니다. 즉 군사행동은 계속되더라도 필요할 때는 정치와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는 신호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이 이중적인 태도는 국제사회에 복합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한편으로는 강경함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든 조건이 맞으면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여지를 남깁니다. 문제는 이런 메시지가 장기전의 피로 속에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승리의 언어보다 출구의 언어에 더 민감해집니다. 러시아는 바로 그 심리를 활용하려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그 속에서도 투항이 아닌 지속의 명분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나의 냉혹한 진실을 다시 보여줍니다. 국제정치에서 지원은 영원하지 않으며 동맹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계산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국가가 명분과 가치로 움직이더라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각국은 언제나 자국의 이익이라는 가장 오래된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지원을 계속할 때도 그 이유는 자국의 전략적 계산 안에 있고 지원을 줄이거나 늦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서 우크라이나는 누구보다 선명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선택지는 외부가 대신 정해주지 않습니다. 외부는 도울 수도 있고 주저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버티는 것은 그 사회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쟁 4주년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국제연대의 한계와 국가 생존의 본질이 동시에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남깁니다. 세계가 점점 더 불안정해질수록 사람들은 국가의 안전뿐 아니라 자신의 안전도 새롭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전쟁이 국가 단위의 생존 문제를 드러낸다면 디지털 자산의 시대는 개인 단위의 생존 문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중국인 사업가 피살 사건은 바로 그 불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처음 이 사건을 접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잔혹한 범죄 혹은 특정 개인의 비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의 전개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피해자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신뢰했던 인물이 사실상 범행의 통로가 되었으며 결국 납치와 살해 그리고 디지털 자산 탈취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더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범죄 수법이 단순히 돈을 빼앗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신뢰 그리고 물리적 강압이 결합된 방식으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암호화폐를 말할 때 해킹, 시스템 취약점, 거래소 보안, 비밀번호 관리 같은 기술적 문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핵심을 찌릅니다. 가장 강력한 암호화 기술도 사람의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뉴스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자산 보안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경고가 됩니다. 기술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은 언제나 시스템 내부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위협은 시스템 바깥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코드를 해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감시하고 관계를 파고들고 이동 경로를 노리고 공포를 이용하면 훨씬 더 단순한 방식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물리적 리스크의 본질입니다. 기술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고 블록체인 기반 자산은 기존 금융자산보다 더 강한 보안성을 가진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접근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사람이 강압에 노출될 수 있다면 기술의 견고함은 오히려 범죄자에게 명확한 목표를 제공하는 역설이 됩니다. 시스템을 뚫는 것보다 사람을 압박하는 것이 더 쉽다면 범죄는 당연히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보다 자산 보호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자산 시대에는 보안이 더 이상 비밀번호와 인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지, 그 권한이 한 지점에 집중되어 있는지, 강압 상황에서도 즉시 전액 이동이 가능한 구조인지, 그리고 주변 사람이 그 자산 규모를 알고 있는지가 모두 보안의 일부가 됩니다. 다시 말해 자산 관리와 개인 안전 관리가 분리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은행 계좌나 부동산, 전통적 금융 자산이 주된 재산 수단이었다면 그것들은 대체로 물리적 접근과 법적 절차, 기관의 통제가 함께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은 접근성이 높고 이동 속도가 빠르며 경우에 따라 개인의 단일 판단과 단일 기기만으로도 큰 금액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장점은 평시에는 편리함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가 점점 더 강조하는 것은 기술적 보안의 추가가 아니라 접근 구조의 분산입니다. 하나의 장치, 하나의 비밀번호, 한 사람의 기억에 자산 전체가 묶여 있다면 그것은 효율적일 수는 있어도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자산일수록 한 번에 이동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해야 하고 여러 장치나 여러 단계의 확인 혹은 복수의 승인 절차를 통해 접근성을 일부러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그 번거로움이 위기 상황에서는 완충 장치가 됩니다. 또한 일부 자금을 쉽게 노출되는 계정에 두고 핵심 자산은 별도의 차가운 저장 방식으로 분리하는 전략도 현실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강압이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 설계입니다. 물리적 위협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모든 자산이 한 번에 무너지는 구조만은 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실을 경계하는 태도입니다. 자산은 숫자이지만 범죄는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특정 인물이 큰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정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뢰관계를 가장한 접근은 더 위험합니다. 사람은 낯선 경고보다 익숙한 얼굴 앞에서 더 쉽게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이 뚫린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남에게 자산 규모를 알리지 않는 절제와 사적인 만남과 이동 경로, 접근 권한을 보다 신중하게 관리하는 생활 습관일 수 있습니다. 자산 보안은 이제 더 이상 금융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일상 동선, 그리고 위험 감수 방식 전체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무겁습니다. 미래의 자산일수록 미래형 기술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가장 오래된 취약함, 즉 공포와 욕망, 신뢰와 방심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국가들이 관세와 전쟁, 법과 외교로 흔들리는 동안 개인 역시 전혀 다른 차원의 불안정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방식 자체가 다시 정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이 진짜 안전이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다음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다음 장면에서도 계속됩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 보일 때조차 그 숫자가 정말 회복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잠시 비친 표면적 반등인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번질 때는 눈에 보이는 숫자 하나도 더 신중하게 읽어야 합니다. 같은 경제 지표라도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춘절 소비 통계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번 긴 연휴 동안 나타난 소비와 이동의 수치는 분명히 강한 회복 신호처럼 보입니다. 국내 여행 지출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집계됐고 이동 횟수 역시 크게 늘었으며 주요 소매와 외식 분야의 일평균 매출도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면세 소비 역시 일부 지역에서는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숫자만 따로 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곧바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경기 회복의 기초 체력이 다시 붙고 있다고 해석하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긴 연휴는 사람들의 억눌린 이동 욕구와 소비 욕구를 한꺼번에 분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을 경기 회복의 상징처럼 제시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균형 감각입니다. 숫자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구조적 회복이 완성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춘절 기간의 소비 증가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긴 휴일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고 여행을 계획하고 식당을 찾고 쇼핑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소비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특히 여행과 오프라인 소비가 동시에 반등하는 장면은 단순한 통계 이상으로 사회 분위기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불안이 클수록 이동을 줄이고 큰 지출을 미루며 미래 계획을 접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휴 기간 동안 외출과 소비가 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상 회복의 욕구가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수치는 단순한 소비 증가를 넘어 억눌린 생활 리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반등은 휴일이라는 특수성 위에 서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연휴는 본래 평소보다 소비가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특히 휴일이 더 길어졌다면 총액 증가가 구조적 회복 때문인지 단순히 소비가 한 시기에 몰렸기 때문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를 판단할 때는 언제나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나온 조건을 먼저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모든 분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흐름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 소비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영화 시장이 이전만큼 힘을 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이동하고 식사하고 여행을 떠났지만 특정한 문화 소비 분야에서는 그 열기가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산업의 부진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소비가 얼마나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즉 사람들은 완전히 지갑을 닫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분야에 자신 있게 지출을 늘릴 정도로 낙관적인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는 돈을 쓰지만 덜 시급하거나 만족도가 애매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경기 회복이 전면적이라기보다 비대칭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부 업종은 웃고 일부 업종은 여전히 체감 회복이 약한 상태라면 그 사회 전체를 단일한 분위기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춘절 소비 통계는
희망과 한계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일 힘을 가지고 있고 사회는 완전히 경직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보면 이 수치만으로 구조적 전환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는 단순히 한 번의 휴일 소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고용의 안정성, 소득 기대, 부동산 심리, 민간 투자, 청년층의 미래 전망, 그리고 가계가 앞으로도 지출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지가 함께 맞물려야 진짜 회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시적 반등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다음 분기나 다음 계절에는 다시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를 통해 희망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 숫자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회든 사람들은 연휴 동안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고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지속 가능한 자신감으로 이어지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비 지표는 단순한 회복 선언이라기보다 아직은 회복 가능성을 시험하는 중간 장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수치가 전하는 감정적 의미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시경제는 언제나 복잡하고 통계는 해석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일상은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긴 연휴를 지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성장률 수치보다도 자신이 다음 달을 어떻게 버티고 어떤 계획으로 올해를 살아갈 것인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짧은 여행으로 숨을 돌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다시 마음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춘절 이후의 경제는 단순히 소비 증가율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일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개인의 리듬과 국가의 방향이 만나는 지점에서 또 하나의 훨씬 더 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한 나라의 연휴 소비가 아니라 국제 전략과 경제적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무대입니다. 파나마를 둘러싼 항만 문제는 그 상징성이 특히 큽니다. 파나마 운하 인근 항만을 둘러싼 충돌은 처음에는 특정 기업의 권익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 유효한가, 누가 운영권을 갖는가, 정부의 개입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같은 질문은 겉으로 보면 법률과 상업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파나마 당국이 기존 운영 구조를 뒤집고 항만을 접수하는 장면이 나오자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사업 분쟁으로 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국 외교 당국은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관련 기업 역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이 장면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이 계약 분쟁 그 자체보다 훨씬 큰 전략적 신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단순한 물류 거점이 아니라 언제나 해상 통로와 지정학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 항만의 통제권은 사업 수익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영향력의 문제이고 나아가 누가 어떤 질서를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이 특히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민간의 경제 이익이 강대국 경쟁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는 방식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원래 기업은 수익성과 계약 안정성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자산을 사고팔고 지분을 조정하고 더 유리한 조건을 찾아 재배치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이런 거래는 더 이상 순수한 시장 논리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누가 인수하는가, 어느 국가의 자본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 자산이 위치한 곳의 전략적 가치가 무엇인가가 전면으로 떠오릅니다. 결국 기업의 선택은 어느 순간 기업만의 선택이 아니게 됩니다. 파나마 항만 문제는 바로 그 순간을 보여줍니다. 특정 기업의 사업 결정이 국가의 체면, 외교 메시지, 해상 통제, 그리고 강대국 간 신경전과 겹쳐지는 순간 계약은 곧 정치가 되고 상업은 곧 전략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균형 감각입니다. 국제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일 때는 기업도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장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어느 정부와도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민간의 이익과 정치적 거리두기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 구도가 격화되면 이런 회색지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균형이 어느 순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고 기업은 본래 의도하지 않았던 전선 위에 서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특정 자산이 흔들린 문제가 아니라 민간 자본이 지정학적 재편 속에서 얼마나 쉽게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한 국가가 국제 환경을 오판했을 때 어떤 대가가 뒤따를 수 있는지도 시사합니다. 전략적 압박이 경제적 언어를 압도하는 순간 늦게 대응하거나 상황의 본질을 잘못 읽은 쪽은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파나마라는 공간 자체가 지닌 성격입니다. 작은 나라의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큰 힘의 흐름에 반응하는 결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통로를 둘러싼 문제에서 중소국은 이상보다 생존을 먼저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누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주느냐보다 누가 더 직접적이고 강한 전략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결국 기업의 권익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국제 질서가 얼마나 빠르게 경제를 정치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겉으로는 항만 운영권의 변경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국가 간 영향력 재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경제 문제를 끝까지 경제 문제로만 보려는 태도입니다. 이미 전략의 언어로 판이 바뀌었는데 계약 조항과 상업 계산만으로 대응하려 하면 현실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남기는 가장 큰 교훈은 오늘의 세계에서 일부 자산은 더 이상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해상 통로, 물류 거점, 에너지, 통신, 항만 같은 분야에서는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따라온 여러 장면은 서로 다른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가리키는 징후들입니다. 미국에서는 관세가 다시 정치의 무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법과 기업의 반격 앞에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며 국제 연대가 얼마나 쉽게 피로와 계산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시대에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취약함이 다시 보안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춘절 소비는 회복의 가능성을 비추었지만 동시에 그 회복이 얼마나 선택적이고 불균등할 수 있는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항만을 둘러싼 충돌은 경제가 더 이상 정치와 분리된 안전지대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공통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세계는 지금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표면의 숫자나 구호만으로는 본질을 읽기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과장된 공포도 단순한 낙관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길게 보는 시선입니다. 관세 정책을 볼 때는 숫자보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하고 전쟁을 볼 때는 전선보다 동맹의 체력과 각국의 이해관계를 읽어야 합니다. 자산을 지킬 때는 기술적 안전만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환경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며 경제 지표를 볼 때는 단기 반등과 구조적 회복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 분쟁을 볼 때는 계약서의 문장 뒤에 숨어있는 전략의 언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세상은 언제나 표면보다 더 깊은 층 위에서 움직입니다.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질서를 완성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방향을 미리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소식을 소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소식이 어떤 구조 속에서 등장했는지까지 읽어야 합니다. 불안정한 시대일수록 가장 큰 위험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안다고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강한 말이 곧 강한 정책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큰 숫자가 곧 탄탄한 회복을 뜻하는 것도 아니며 기술의 진보가 곧 완전한 안전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맥락입니다. 누가 무엇을 왜 지금 선택했는지, 그 선택이 누구에게 어떤 비용을 남기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다음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산될지를 차분히 따라가는 일입니다. 오늘의 세계는 분명 더 예민하고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눈앞의 헤드라인에 즉시 흔들리기보다 그 이면의 구조를 보는 사람만이 다음 변화를 조금 더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금 같은 시대를 통과하는 가장 현실적인 감각일 것입니다.